국제뉴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김난영 기자입니다. 왕의 귀환. 요즘 국제뉴스를 보면 드는 생각인데요. 바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도 참 특별한 사람인데요. 첫 임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비핵화談판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마침 이번 주가 이른바 하노이 노딜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트럼프와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돌아오고 나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 또 기대가 많아요. 요즘 교수님께 또 고견을 여쭙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바빠지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벌써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제 6주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좀 있고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꾸준히 김정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인물이죠. 이번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재선이 되고 나서 북미 대화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노딜로 끝났던 북미 대화 다시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취임 후에서도 김정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분명히 해왔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설 건가 하는 거겠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대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처럼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화 의지와 관련해서 또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죠. 그리고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고요. 이 두 사람의 기용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앨리슨 후커 차관이나 그다음에 알렉스 웡 전부 다 그 모든 사실 협상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스티브 비건 부장관과 팀을 이뤄갖고 쭉 북한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자문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줄 거라고 봅니다. 앨리슨 후커는 사실 북한 전문가거든요. 국무부에 있으면서 북한 전문을 쭉 했고, 알렉스 웡은 하버드 법과대학을 나온 아주 인재로서 그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일기 때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기 때는 사실상 마이클 폼페오나 존 볼튼 같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그죠. 이데올로그들이 정책을 좌우한 상황이 있는데 앨리슨 후커나 알렉스 웡은 그 실무적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북미 대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지막이 2019년 하노이 노딜 때였거든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 역량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됐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라고 들 수가 있겠죠. 전략적 변화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1990년 냉전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하나의 일관된 외교 목표를 가졌죠. 김일성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북한을 둘러싼 적대적 국제 환경을 해소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 김정은까지의 기본적인 노선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북의 동향으로 봐서는 이러한 전통적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미국하고 관계 개선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게 과거 북한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펴는 정책은 미국하고 관계 우리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신대륙을 만났다. 러시아라고 하는 신대륙을 만나서 우리의 생존 공간을 새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핵무장력은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은 지금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지지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네.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핵무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미국이 아닌 러시아나 다른 쪽과의 지평을 넓혀보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전의 어떤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 경제 발전 이런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비핵화하게 만드느냐, 즉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못 박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북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건 항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중단시켜라.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지 말아라. 제재를 완화하라. 북미 관계 수교를 빨리 완화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적대적인 의도와 정책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핵화를 통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비핵화라고 하는 건 우선 핵 군축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최종 결과는 비핵화로 가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핵 군비 통제,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북이 원하는 리스트는 분명합니다. 북이 원하는 건 자기들의 체제 안보를 원하고 생존을 원하고 그다음 경제 발전을 원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북의 목표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대시 정책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비핵화는 수용하지 않겠지만 핵군비 통제나 핵군축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비핵화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이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변화된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을 또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는 또 비핵화가 빠졌죠. 그래서 미국 쪽의 비핵화라는 것에 대한 의지도 많이 약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도 분명치 않은 게요. 가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다시 계속 소위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우리 조태열 외무장관을 뮌헨 안보회에서 만났을 때도 결국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완전한 비핵화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미국 입장도 분명할 것 같아요.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도 전부 다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따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국가만 핵 보유 국가거든요. 다른 국가들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정과 인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지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즉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와 같기 때문에 우리 협상 전략이 바꿔져야 된다. 전략의 변화. 그러니까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CBID, 소위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 북한 협상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을 감축시키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 무장력을 해체시킨다. 이런 접근을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CBID 원칙에 충실하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그게 상당히 비현실적이니까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 네. 북한이 뭐 핵무기 보유한 건 기정사실 아니냐. 네. 그걸 인정은 못하지만 인지를 해서 이것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지만 네. 그 접근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원칙적 접근을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접근의 방법론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협상이라는 게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겠지만 북한 쪽 상황 이제 결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의 전략적 변화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또 북한 쪽의 의지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2019년 하노이 노딜을 되짚어 보면 김정은 위원장 60시간을 기차로 달려서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많았을 거고 또 내부적으로도 선전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좌절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하노이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저 역시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지만 굉장히 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 위원장,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어떤 의지가 있을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용적인 친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평양 정상회담 갔을 때도 그때 네. 북측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당신들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네.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건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내느냐. 네. 그러면 여기서 가령 2019년 하노이 회담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은 자 그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이자 국무부 장관이 내놓은 안은 결국에 소위 점진적 그 해결안을 그걸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맷 포틴저가 이제 절충안을 내건 게 결국 영변에 있는 핵시설 완전히 폐기하는 것 플러스 두세 개 은닉돼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도 신고하고 폐기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미국이 그 2016년 이후 부과하고 있는 그 민수 부분에 대한 또는 이제 북한 주민 삶과 관련된 소위 제재를 해제해 준다. 가령 섬유 제품 수출, 뭐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거나 석탄, 철강 수출, 해산물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이제 풀어주는 조건을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존 볼튼 안보보좌관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때 채택한 안은 결국에 북한이 핵미사일과 모든 화생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안에 미국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채택한 거는 존 볼튼이 얘기했던 북한이 핵미사일 화생무기를 모두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 제안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냈던 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종의 그 중간 단계의 딜 또는 스몰 딜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카운터 프로포절이 전부 다 없애라. 그럼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폐기하는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때는 건 약속과 비슷한 거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썸딜을 들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제시해서 북이 수용을 못하니까 노딜로 가버린 이 형상이거든요. 그럼 그때 기억날 거예요. 그때 뭐 하노이 계셨고 그랬으니까 기억이 날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 우리 워킹 런천 그리고 지금 우리 오찬 약속돼 있지 않느냐. 오찬에서 더 얘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박차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절박한 심정 같은 걸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사실 남북 관계도 그래서 상당히 또 어려워졌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면은 미국에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 거라고 하는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상 의제로 들고 나갔던 건데 결국 미국에서 그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가 자기들을 소위 잘못 인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팅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느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으면 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노이 노딜의 과정을 싹 짚어주셨어요. 그럼 결국 막판에 이제 이견이 해소가 안 돼서 노딜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볼 때 톱다운 외교의 어떤 방식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실무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나중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타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톱다운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게 어떤 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도자의 결단으로. 하지만 핵 문제의 어떤 민감성이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 타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톱다운이나 바텀업이나 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로 봐서는 결국 김정은하고 딜이 돼야 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위 톱다운 접근이 맞고요. 그걸 부채화시키는 작업에서는 실무들이 협의를 해야겠죠. 그때는 바텀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가 합의를 해갖고 자 이제 협상 재개하자. 자 기본적인 조건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은 이걸 갖고 실무자들이 하나씩 협상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실무자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 보스들에게 그걸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절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버텀업이냐 톱다운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둘을 절충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협상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라도 해서 우선 북미 대화를 가동을 시키면은 그러면 자연히 길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동을 해야 한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조건이 있으면 협상에 응하겠지만 그 전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신중할 거예요.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우리 북미 협상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언급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한국 국민들 굉장히 이제 불안도 많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죠. 이분이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벤스 부통령이나 어떤 미국의 이제 기수로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내지 미국이 너무 크게 희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면을 봤을 때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주한미군이 본격적인 협상 카드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대북 협상을 하는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임무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전략적 변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위상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가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걸 엘드리지 콜비 차관 지명자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대중견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 대북견제를 위한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마가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대표적인 안보 무임 승차 국가다. 6.25 이후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때문에 상당한 소위 번영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미국에 되갚아주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 지금 타격권 안에 있지 않느냐. 만약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주한미군이 1차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 그럼 우리 미군들이 피를 흘려야 될 것 아니냐. 주한미군을 빼자. 라고 하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론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나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부 다 40대로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외국의 전쟁 가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라고 하는 게 트럼프 2기에서는 한미 간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북한과 관계없이 트럼프 2기의 전반적인 전략 변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사실은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의 타격권 내에 있다. 이거 사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일종의 억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주한미군을 말 그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배치를 할 경우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여기서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주한미군이 없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한국 군사력 뭐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것들이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하긴 했지만은 정보 자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미국의 정보 자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해공군 쪽에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해군 공군 지원 같은 건 필요하겠죠. 이런 우리가 모자란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보완을 해주고 미국은 역의 균형자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안보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한국에서 우리 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생각을 해갖고 주한미군 위상의 변화가 있으면 한반도 안보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군대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건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미국하고 기존의 동맹의 틀 안에서 주고받을 것 계산하면서 협력해 나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 전력 부분을 미국이 보완해 주면은 주한미군 없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마가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마가의 후계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의 한국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 없으십니까? 글쎄요, 뭐 벤스나 뭐 핏 헥세스나 이번에 트럼프 2기에서 이제 뜨는 이제 스타들인데 한국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언급들을 한 것들은 많이 없는데 근데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세대들이고 아프간 전쟁 그다음 이라크 전쟁에 직접 참전한 영광급 장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참전 용사들이죠. 그리고 또 둘 다 갖는 공통점이 아주 독실한 원리주의 개신교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건 확실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제이디 벤스나 핏 헤그세스가 누구하고 가깝냐면 엘드리지 콜비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어떤 식의 이제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예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 발언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뭐 한미 동맹 이런 거 기존의 어떤 가치 동맹이라던가 동맹의 가치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좀 먹힐까 이런 거에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뮌헨 안보 회의에 가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식의 미국적 가치에 동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안보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미국적 가치는 유럽의 극우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 민주연합 같은 소위 유럽의 정통적인 중도 우파, 중도 좌파의 가치라고 하는 게 미국적 가치하고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함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이 또 우리가 어쨌든 제공하는 안보를 거두어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이런 면에서 한국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기존의 동맹만을 믿고 있기는 좀 어렵다.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방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에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지 과거처럼 바지가랭이 잡아갖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로 이제 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미국이 서울을 샌프란시스코랑 바꿀 것이냐, 미국 시애틀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자국 우선주의적인 이런 행보를 볼 때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엘드리지 콜비 같은 친구가 대표적으로 이 확장 억제에 대한 회의론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하와이와 로스안젤레스를 서울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북한은 소위 I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가 추종자들에겐 많이 깔려져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에 이제 그런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장 억지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크게 부각하기 전에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사실상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어떻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 그 핵 의도,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지를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식 구조를 보면은 이미 확장 억지라고 하는 걸 크게 공론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한이 걱정하는 거는 칠함대 산하에 있는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SLBM 이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그 SLBM 중에서는 소위 메가톤급 소위 핵폭탄을 가진 그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핵 억지력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걱정이 돼 갖고 그래서 뭐 전술핵 재배치하라 아니면 핵 공유하라 그래서 확장 억제해서 뭐 미국이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안보 어슈런스,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근데 한반도에서 분쟁을 없애려고 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보장, 리어슈런스를 해줘야 되는데 남측을 만족시키다 보면 북측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더 강화가 돼버린 결과가 있거든요. 일종의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확장 억지 그 얘기들이라는 게 좀 과장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한미연합전력 플러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력 갖고도 얼마든지 북에 대해서 핵 억지력이 구축이 되어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계속 긁어부스럼을 만든다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소위 그 핵 안보 억지력 제공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저는 뭐 기존에 있는 한미동맹 체제에서 얼마든지 대북 억지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나오는 뭐 핵무장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과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고요. 아니 기존에 있는 한미연합전력하고 그다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갖고 억지력이 돼 있는데 왜 거기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5만 가지 이제 불필요한 제약들을 스스로 자초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인사들이 계속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계속 그걸 믿지 못해서 뭐 전술핵 재배치하라, 뭐 핵 공유를 하는데 그걸 문서하고 제도화하라. 그다음 그거 안 되면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자. 핵 잠재력도 안 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자라고 하는데 미리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안보를 주도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미국이 보완해 받자 그리고 주고받을 건 주고받자라고 하셨습니다. 주고받을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미동맹이 있으면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겠지만 결국 미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한 협의 같은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과거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뭐 다양한 지역에서 전쟁을 했을 때 우리 한국군 파견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 미국 주도의 다양한 형태의 무슨 해양훈련 이런 데 우리가 또 네. 참여도 하고 있고 한미연합 뭐 공중훈련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드리지 콜비가 생각하는 대로 한국군 전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상당히 큰 우리의 협상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일방적 수혜자가 한국이라는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동맹 구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네. 계속 미국의 무임승차 안보 무임승차 국가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안보의 수혜만 받는 국가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불 방위비 분담 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어떤 거래적 관점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단순히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고 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네. 보다 자주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죠.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아까 잠깐 신대륙 하면서 러시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북미 대화는 완전히 이제 진전이 없었고요.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다른 곳과 접촉면을 넓혔단 말입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병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까지 했고요. 이런 북러 밀착,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밀착 얼마나 오래 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북러 밀착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역으로 보는데요. 트럼프하고 푸틴 관계가 네. 개선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푸틴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푸틴이 요청했을 때 김정은이가 그것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워싱턴, 모스크, 평양 사이에 새로운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발휘한다 이렇게 봤을 때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여러 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중국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나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데 유럽 국가들이 북한하고 러시아를 일종의 불량 국가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불량 국가들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게 자기들 위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다음 미국이 계속 지금 바라왔던 것은 뭐냐면 사실 북한, 러시아, 중국을 아기축으로 재구성해 갖고 이들에 대한 소위 포위와 봉쇄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대전략으로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중국이 러시아하고 북한에 동참을 해갖고 북방 삼각관계를 공고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하고 관계 또는 북한하고 관계에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60년대 그 중소 국경 분쟁이 있고 했었을 때는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을 잘 활용을 했거든요. 또 그런 과거의 기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다시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필요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런 점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북미 관계에 따라서 또 러시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레버리지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러시아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이런 것들 또 바꿔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아시아나 이런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쪽 분쟁을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모양새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진행 속도를 봤을 때 북미 협상 언제 정도 본격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삼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자 사태 들고 있고, 타이완 해협 문제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문제니까 당장 이제
달라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아마 과제가 북한 핵 문제가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자 사태하고 네.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하는 걸 보면서 위트코프 특사라든가 네, 네. 그레넬 특사 같은 친구들이 북한 문제 어떻게 접견하는 걸 이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간 뭐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북한 핵 문제는 그 우선순위가 높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핵심은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어떤 식의 협상을 이끌어 나가느냐. 그게 북미 대화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북한 문제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협상 자리에서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이라고 전 이제 독일 대사했던 사람하고 이제 위트코프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문제 특사 이 두 사람을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트코프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 위트코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을 주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특사들의 동향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외교 정책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웨비나를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위트코프에 상당히 주목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주목을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트코프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위트코프에게 맡길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트코프 특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동 특사지만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에 개입을 할 수 있다. 물론이죠. 예. 위트코프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위트코프는 변호사 출신인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죠. 그래서 뉴욕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합작도 같이 하고 뭐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위트코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가자 사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진전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다음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또 재연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서둘러서 할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이 뭐 다시 또 중임할 생각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에 관계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하는 접근 방식을 보면은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강요를 포함해 갖고 행정부 관료들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하여간 중요 아젠다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통령 스스로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말 톱다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호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어젠다 설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북한 얘기를 꽤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애정이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미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의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한국의 상황은 사실 지금 별로 좋지는 않죠.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북미 대화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될 경우에 한반도 앞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이 뭐 국익 수호라든가 어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201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해서 이제 마치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할 것 같은 인상을 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태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정상이 대화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히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신뢰 구축의 계기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 정부에서 강조할 거는 하여간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 또는 핵 감축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하고 연동시키라고 우리가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 우리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건데 그 기본 원칙이 틀 안에서 우리
소위 국익을 생각하면서 미국에 대해 접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북미 대화를 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게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외교적 낭패다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네. 결국 북한의 핵 문제의 어떤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네.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외교의 틀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귀환 이후 한반도 정말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됩니다. 요즘 트럼프 스톰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이지 폭풍 같은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길을 잃지 않고 순항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